여러분, 최근에 주유소 가보셨습니까? 기름을 넣으러 들어섰다가 전광판 숫자를 보고 잠깐 멈춰 서신 적 있으세요? 리터당 2,000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차에 올라타면서 저도 모르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중동에서 뭔가 터지고 있구나. 뉴스를 틀면 이란이 나오고 미국이 나오고 쿠르드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쿠르드족이 누구인지, 왜 그들이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뉴스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무도 쉽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답답함을 느끼셨습니까? 저도 66입니다. 이 기름값 한 줄에서 중동의 긴장이 읽히는 감각을 처음 익힌 건 1973년입니다. 그해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동네 주유소 앞에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기름이 없어서 못 파는 거였습니다. 동네에서는 기름값 얘기가 바싹머리마다 나왔습니다. 장사하던 분들은 한숨이 늘었고 시장 물가가 오르면서 집집마다 씀씀이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에서 산유국 몇 개가 수출을 끊겠다는 선언 하나가 한국 사람들의 밥상을 흔들어 놨습니다. 전쟁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충격은 우리 동네 골목 가게부터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1997년. 저는 그때 금융 관련 경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외환 불안과 원자재 부담이 한꺼번에 기업을 짓누르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IMF는 단순한 외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전반이 복합적으로 무너진 충격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제 눈을 바꿔놨습니다. 저 멀리 벌어지는 지정학의 움직임이 결국 우리 지갑에 와서 끝난다는 걸 그때 몸으로 배웠습니다. 요즘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뉴스에서 쿠르드족이라는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도대체 어느 편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기름값과 무슨 관계냐고도 물으십니다. 맞습니다.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으면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립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도 외교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에너지 경제와 국제 금융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 금융과 에너지 경제 분야에서 35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국제경제 리스크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73년 오일 쇼크도 1997년 IMF도 저는 그 현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때와 비슷한 낌새가 느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기름값, 물가 때문에 사업이나 생활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쿠르드족이 누구인지, 이 긴장이 왜 한국 경제의 문제인지 4가지 구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쿠르드족이 어떤 민족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나라를 갖지 못한 민족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쿠르드족은 규모 면에서 손꼽히는 집단입니다. 인구 추산치는 대략 3,600만에서 4,600만 명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 없는 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고요?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 4나라에 나뉘어 삽니다. 한 덩어리의 민족이 국경선에 의해 갈라져 각기 다른 나라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온 겁니다. 처한 상황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터키에서는 오랜 세월 언어와 문화 사용이 제한됐고 무장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이란에서는 독립운동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라크에서는 과거 대규모 탄압을 받았다가 이후 자치지역을 얻어 지금은 반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내전을 거치며 쿠르드 민병대가 사실상의 자치구역을 형성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각국에서 차별과 무장 갈등, 자치 확대와 후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겪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20년 세브르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에는 쿠르드족에게 자치와 독립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뒤인 1923년 로잔 조약이 체결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터키 공화국이 성립되고 전후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쿠르드 독립의 구상은 실현되지 못한 채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웠다기보다 전후 국제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민족의 독립이라는 꿈이 결국 현실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 이후 한 세기가 흘렀습니다. 지금도 쿠르드족은 4나라에 흩어져 삽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큰 갈등이 터질 때마다 이 민족의 이름이 다시 뉴스 앞쪽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이 분포한 지역이 중동의 핵심 접경지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과 이라크 사이,
터키와 시리아 사이,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 한복판에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국가도 없고 강력한 후원국도 없지만 그 위치 때문에 항상 강대국들의 전략 지도 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주 상담실에 최 사장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58세, 이라크 북부를 상대로 수출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2달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라크 북부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물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뉴스에서 쿠르드족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음날 거래처 전화가 잘 안 된다고요? 전화란 뉴스가 이분의 사업 전화 한 통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연락이 됐더니 지역 상황이 갑자기 나빠져서 거래처 사장이 가족을 데리고 며칠 다른 도시로 피해 있었다고 하더랍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쿠르드족이 사는 지역 가운데 특정 구역은 중동 에너지 지도와 겹칩니다. 쿠르드족 거주 지역 전체가 유전 위에 있다는 식으로 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북부, 특히 키르쿠크 인근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산유지대입니다. 이라크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유전 지역이고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바그다드 중앙정부 사이 갈등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유를 누가 뽑고 그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문제가 이 지역 정치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민족 분쟁이 아닙니다. 그 땅 아래 묻혀있는 자원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연료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2024년을 기준으로 추산한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원유 공급량은 하루 30만 배를 안팎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전체에 비하면 작은 숫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 시장에서 중요한 건 총량만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서 공급이 흔들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불안만으로도 가격이 오릅니다. 실제 물량이 감소하기 전에 심리가 먼저 움직이는 게 이 시장의 특성입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유국들이 수출을 끊겠다는 선언 하나가 실제 물량이 감소하기 전에 이미 전 세계 물가를 흔들어 놨습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도 수입 원가 계산이 매주 뒤집어졌습니다. 어제 쓴 숫자가 오늘 쓸 수 없는 숫자가 됐습니다. 예산을 짜도 다음 달에는 그 예산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박 과장이라는 분이 며칠 전 연구소를 찾아오셨습니다. 45세, 정유화학 관련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원자재 구매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중동 상황 때문에 3개월 뒤 가격을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고요. 회사가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며 쫓아가는 방식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마시고 가격이 올라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라고요. 에너지 관련 비용이 고정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지금이 그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 시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국과 쿠르드족의 관계. 이 부분이 요즘 가장 많이 오해를 낳는 지점입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쿠르드족과 협력한 역사는 길지만 끝까지 지켜준 역사는 드뭅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은 쿠르드 페시메르가 부대와 함께 북부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슬람 국가 벽태 전쟁에서는 시리아 쿠르드족 주축의 민병대가 사실상 미국의 지상군 역할을 맡았습니다. 협력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가 격퇴되고 나서 미국은 시리아에서 병력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쿠르드 측에서는 그때도 지금도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에게 또 버려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2026년 현재 이란 압박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계 쿠르드 무장 세력과 미국 측 사이에 접촉 정황이 있었다는 보도가 일부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 서쪽 국경을 따라 분포한 쿠르드 세력이 이란 압박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의 확정된 군사 전략인지는 지금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관계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시각도 함께 존재합니다. 연구소 세미나에서 북제관계를 오래 다루셨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동 강대국 전략에서 쿠르드족은 항상 계산의 변수였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로 대우받은 역사가 드물었다고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경제 관점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불안정성 자체가 중동의 긴장 수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 예측 불가능성이 원유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예측이 어렵다는 건 충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게 에너지 수입 의존국에는 가장 무서운 리스크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한국 여러분의 문제인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스스로 생산하지 못합니다.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중동산 비중이 약 72%입니다. 기름 10통 중 7통 이상이 중동에서 옵니다. 중동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이 감기를 앓는 구조입니다. 그 기름이 한국까지 오는 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목줄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 폭이 가장 좁은 곳은 불과 50km 남짓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2024년 기준으로 발표한 수치를 보면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류는 하루 약 2천만 배럴입니다. 전 세계 석유류 소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물량이 이 좁은 길목을 통과합니다. 이 해협이 흔들리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고 그 충격은 한국에 가장 직접적으로 옵니다. 만약 이 해협의 긴장이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막히지 않더라도 시장은 먼저 반응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화물 운송비가 오르고 제품 생산 원가가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오릅니다. 슈퍼마켓 가격이 오르고 식당 밥값이 오르고 택배비가 오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여러 번 목격한 구조입니다. 한국의 전구 비축 시설은 1억 4,600만 배럴 규모이고 현재 비축량은 약 1억 배럴 안팎입니다. 강기 충격에는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장기화되고 수급이 구조적으로 흔들리면 비축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는 수개월 이상 이어졌습니다. 이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62살 소규모 화물 운수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경유값이 리터당 100원만 올라도 달에 수십만 원씩 비용이 늘어난다고요. 트럭이 10대면 달에 몇백만 원 추가 지출입니다. 적자가 되는 달이 생기고 그러면 직원 인건비를 고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박 소장님, 저는 중공지도도 제대로 모르는데 왜 제 사업이 그쪽 뉴스에 좌우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세계 경제가 연결된 방식입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관련 비용이 사업 운영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 지금이 그 구조를 점검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너지 관련 고정 지출을 먼저 점검하라는 겁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살아남은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에너지 비용이 고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거나 대안 공급처를 미리 마련해뒀던 곳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연료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던 곳들은 비용이 치솟으면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업이나 가게에서 에너지 관련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면 오늘 당장 통장 내역을 펼쳐보십시오. 연료비가 높다면 지금이 줄일 때입니다. 미기는 준비한 만큼 버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산 구성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이건 특정 상품을 사라 마라 말씀드리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자산이 특정 통화나 특정 방식에 너무 편중돼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1997년에 무너진 분들을 보면 대부분 한 가지 자산에 모든 걸 집중해뒀던 분들이었습니다. 위기는 한 방향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옵니다. 그래서 분산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뉴스를 경제 언어로 번역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중동 전쟁 뉴스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저 나라 얘기라고 채널을 돌리십니다. 하지만 저는 35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걸 배웠습니다. 저 나라 뉴스는 반드시 내 물가 얘기로 끝납니다. 군사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원유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내 생활비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도 위기를 먼저 알아챈 사람들은 항상 이 연결고리를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정학 뉴스를 보고 에너지 리스크를 연결하고 에너지 리스크를 원가 구조와 연결하는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런 사람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확신보다 검증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쿠르드족은 3,600만에서 4,600만 명, 국가 없이 네 나라에 흩어진 민족입니다. 이라크 북부 일부 지역은 원유가 묻혀있는 곳과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과 쿠르드족의 관계는 확정된 전략이 아니라 협력과 배신이 반복되어 온 불안정한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성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과 연결되고 한국 원유 수입의 72%를 흔드는 리스크로 연결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경제 채널에서 쿠르드족 이야기를 꺼낸 이유입니다. 이건 경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편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할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경제의 언어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언어로 보면 이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저 멀리 벌어지는 지정학의 움직임이 결국 여러분의 식탁 위에 도착합니다. 1973년에도 1997년에도 위기에서 버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일찍 알아채고 조금 먼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분들은 단지 몰랐거나 알면서도 미뤘던 것뿐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생사를 갈랐습니다. 오늘 영상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의 순서였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통장 내역을 들여다보고 에너지 비용을 계산하고 뉴스를 경제 언어로 번역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다음 위기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